솔직히 시어머니만 없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존재 자체가 너무 피곤해. 진짜 어머니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가족이 얼마나 편할까? 윤정아, 그 말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시어머니만 없으면 좋겠다고? 존재 자체가 피곤하다고 했지? 어머니,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말을. 힘들면 같이 사는 사람을 없애고 싶다고 말해도 되는 거니?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에요. 윤정아, 나도 사람이야.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는지 알아? 알아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 69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야.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 안 할게요. 앞으로는 없어. 내가 원하던 대로 이제 정말 없어져 줄게. 하지만 그냥 조용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69세 김미애입니다.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 집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던 제가 어떻게 통쾌한 복수를 했는지 그 놀라운 반전을 들어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60대 여성이었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다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된 거죠. 아들 도현이는 제가 홀로 지내는 걸 걱정했고, 며느리 윤정이도 처음엔 저를 잘 챙겨주는 것 같았거든요. 손자 민규도 할머니를 좋아했고요. 그래서 저는 제 돈으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전셋집을 얻었어요. 5억 원짜리 전셋집이었는데 아들 내외가 살기 좋은 곳으로 골랐죠. 계약서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아들 가족을 위한 집이었어요. 저는 그냥 함께 살아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죠.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아들이 퇴근해서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며느리도 어머니, 이거 맛있다고 해서 사왔어요 라며 과일이나 반찬을 챙겨주곤 했거든요. 손자 민규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오늘 수학 시험 100점 맞았어요 라며 자랑하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어머니, 걸을 때 조금만 조심해주세요.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해서요. 어머니, 생선 구우실 때 환기 좀 잘해주세요. 냄새가 너무 나네요. 어머니, 민규 공부하니까 TV 소리 줄여주세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함께 사는 집이니까 서로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슬리퍼를 털털거리며 걷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생선 요리는 아예 안 하게 됐어요. TV도 거의 안 봤죠. 대신 라디오를 작은 소리로 틀어놓고 지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점점 더 많은 제약들이 생겼거든요. 어머니, 민규 방에는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아이가 사생활을 원해서요. 어머니, 친구들 올 때는 방에 계셔주세요. 너무 어색하대요. 어머니, 이 반찬은 너무 짜네요. 민규가 안 먹어서요. 저는 점점 작아져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히 일어나고, 화장실 갈 때도 소리 안 나게 조심하고, 부엌에서 요리할 때도 가능한 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했죠. 마치 투명인간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며느리 윤정이가 친구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일상적인 대화인 줄 알았는데 점점 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진짜 너무 답답해. 우리 시어머니 말이야. 그 순간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솔직히 시어머니만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존재 자체가 피곤해.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존재 자체가 피곤하다는 그 말이요. 저는 그동안 정말 그들에게 피곤한 존재였나 싶어서 밤새 울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늦추고 가능한 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려고 했죠. 도서관에 가서 시간을 보내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는 척하며 시간을 때우곤 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또 다른 전화 통화를 듣게 되었거든요. 이번엔 아들 도현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아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말이야. 요즘 부부싸움도 자주 하고 애도 짜증을 많이 내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 집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저는 정말 조용히 눈치껏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부족했나 봐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나? 눈치 보며 투명인간처럼 살아야 하나? 아니면 정말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맞나? 하지만 갈 곳도 없고 나이도 많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손자 민규가 감기에 걸렸는데 제가 따뜻한 꿀차를 끓여서 가져다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걸 보고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니, 민규가 병원에서 약 먹고 있는데 함부로 뭘 먹이시면 어떡해요? 정말 조심해 주세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서럽더라고요. 그냥 손자가 아픈 게 안쓰러워서 따뜻한 차 한 잔 끓여준 건데 그것도 잘못이라니요. 그 후로 며느리는 민규와 관련된 일은 아예 저한테 맡기지 않았어요. 밥도 따로 차려주고 약도 따로 챙기고 마치 제가 방해가 되는 사람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저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을 맞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또 친구와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진짜로. 그러면 우리 가족이 얼마나 편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결심이 서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저를 없애고 싶다면 정말 없애주겠어. 하지만 그냥 없어지지는 않을 거야. 내 방식대로 없어져 주겠어.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서류 상자를 열었어요. 거기에는 제가 아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차용증이 들어 있었어요. 3억 원, 전셋집 얻을 때 빌려준 돈이었죠. 물론 가족 간의 일이라 생각해서 언제 갚으라고 재촉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엄연히 차용증이 있는 빚이었죠. 그리고 전셋집 계약서도 다시 확인했어요. 계약자는 분명히 제 이름 김미애로 되어 있었어요. 보증금도 제 계좌에서 나간 거였고요. 법적으로는 이 집은 제 집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부터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완전히 이 집에서 사라져 주겠다고 결심했죠. 하지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부동산에 연락해서 전셋집 계약 해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살 수 있는 다른 집도 알아보기 시작했죠. 너무 멀지 않으면서도 혼자 살기에 적당한 곳을 찾았어요. 며칠 동안 부동산을 알아보던 중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을 발견했어요. 전셋집 보증금을 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집이었죠. 마당도 있고 1층짜리 집이라 계단 오르내릴 필요도 없었어요. 혼자 살기에는 딱 맞는 크기였고요. 저는 그 집을 보러 갔어요. 집주인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어 급하게 파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격도 합리적이었고 무엇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넣었어요. 그리고 아들 내외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을 차려주고, 민규 도시락도 싸주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었어요. 필요한 짐들을 정리하고, 새 집에 가져갈 살림살이들을 골라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빌려준 3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제 상황을 설명하니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법적으로는 충분히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도 있고 실제로 돈을 빌려주신 거라면요. 그리고 전셋집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계약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제가 해지하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거부할 이유가 없었죠. 물론 아들 가족이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건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들에게 보낼 편지, 며느리에게 보낼 편지, 그리고 손자 민규에게 보낼 편지. 각각 다른 내용이었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어요. 이제 더 이상 피곤한 존재가 되지 않겠다는 것.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썼어요. 도연아, 엄마가 너희에게 피곤한 존재라는 걸 이제야 알았구나. 그동안 정말 모르고 살았어. 앞으로는 너희를 피곤하게 하지 않을게. 대신 그동안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거야. 차용증도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집 계약도 해지할 거야. 내 이름으로 된 계약이니까. 며느리에게는 좀 더 직설적으로 썼어요. 윤정아, 내가 원하던 대로 이제 없어져 줄게. 존재 자체가 피곤하다고 했지? 앞으로는 피곤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동안 내가 들인 돈은 정산하고 갈게. 내 돈으로 얻은 집에서 내 돈으로 산 쌀 먹고 내 돈으로 낸 전기세 물값으로 생활하면서 나를 피곤하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손자 민규에게는 가장 따뜻한 편지를 썼어요. 민규야, 할머니가 멀리 간다. 하지만 할머니는 언제나 민규를 사랑해. 할머니가 없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공부도 열심히 해. 그리고 기억해. 할머니는 민규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야. 할머니는 민규를 너무 사랑해. 이사 당일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짐을 옮겼어요. 이사 업체는 미리 불러뒀고 최대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죠. 아들 내외와 민규는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짐을 다 옮기고 나서 저는 식탁 위에 편지들을 놓았어요. 그리고 전셋집 계약 해지 통지서도 함께 놓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 열쇠를 식탁 위에 놓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슬프면서도 시원했고 무서우면서도 자유로웠어요. 69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정말 제 의지로 큰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새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빈집에 혼자 서 있으니까. 갑자기 현실이 실감났거든요. 정말 제가 그 집을 나온 거구나. 이제 정말 혼자 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느꼈던 감정은 해방감이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발걸음 소리 조심할 필요도 없고, 냄새 나는 음식 해도 되고, TV 소리 크게 틀어도 되는 공간.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어요. 짐을 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왔구나. 좋아하는 음식도, 좋아하는 TV, 프로그램도, 심지어 크게 웃는 것도 조심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첫날 밤, 저는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어요. 그동안 못 해먹던 고등어 조림을 해서 혼자 먹었죠. 냄새 난다고 할 사람도 없고,
짜다고 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대로 간을 맞춰서 먹었어요. 그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편지 다 읽어봤지? 거기 다 써놨어. 어머니, 농담이시죠? 갑자기 이사를 가시고 돈까지 돌려달라고 하시고 이게 말이 돼요? 아들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도연아, 엄마도 사람이야. 피곤한 존재라는 말 들으면서까지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돈 돌려달라는 건 농담이 아니야. 사용증도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고 했어.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윤정이도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세요. 아들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아니야, 도연아.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그동안 너희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볼 거야. 그 후로 며칠 동안 전화가 계속 왔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민규도 전화를 했어요. 민규가 전화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 왜 갑자기 가신 거예요? 저 때문인가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민규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민규야. 할머니가 간 건 민규 때문이 아니야. 할머니는 민규를 너무 사랑해. 하지만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인생이 있거든. 그걸 찾아간 거야. 그런데 사실 제일 힘들었던 건 혼자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 사니까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없는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자리에 드는 게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있는 작은 화단에 물을 주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혼자 아침을 먹었어요. 점심시간에는 동네 산책을 하면서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저녁에는 뜨개질을 하면서 드라마를 봤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점점 이 생활이 좋아지더라고요.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밤늦게 TV 봐도 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하루 종일 잠옷 입고 있어도 되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아들 내외가 직접 찾아왔어요.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누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문 너머로 이야기했죠.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이야기 좀 해요. 며느리 윤정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해. 어차피 옆집 사람들한테 들릴 만한 부끄러운 일은 안 했으니까.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말 한 거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너무 지쳐 있었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지쳐 있으면 같이 사는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해도 되는 거니? 존재 자체가 피곤하다고 말해도 되는 거니?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세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나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그리고 빌려준 돈은 꼭 돌려받을 거야.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 그들이 1시간 넘게 설득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그날 허탈하게 돌아갔어요. 그 후로 며칠 더 지나니 이번엔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보낸 내용 증명을 받고 연락한 거였어요. 3억 원을 언제까지 상환하라는 내용이었죠. 아들이 다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정말 법적으로 돈을 받으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그 돈을 당장 어떻게 구해요? 저는 말했어요. 그건 내가 생각할 일이야.
나는 내 돈을 빌려준 거고 차용증도 있어. 당연히 돌려받을 권리가 있지. 어머니, 저희가 그 돈으로 집을 얻었는데 갑자기 돌려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내 돈 쓰지 말았어야지. 아니면 적어도 돈 쓰는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지는 말았어야지. 사실 저도 처음엔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제 아들이고 손자도 있는데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생각했던 게 그 말이었어요. 존재 자체가 피곤하다는 그 말.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손자 민규가 혼자 찾아온 거예요. 학교 끝나고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현관문 앞에 있어서 할머니, 저예요. 민규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얼른 문을 열었어요. 민규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왜 갑자기 가신 거예요? 저 때문인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민규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었거든요. 저는 민규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아니야, 민규야. 할머니가 간 건 민규 때문이 절대 아니야. 할머니는 민규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럼 왜 가신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쁘게 했나요? 민규가 물어봤어요. 아이가 다 눈치챈 거였어요. 저는 민규에게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민규야,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살고 싶어서 나온 거야. 그동안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 눈치만 보면서 살았거든. 이제는 할머니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나온 거야. 민규와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도 도와주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민규는 제 새 집이 예쁘다고 마당도 있고 좋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가끔씩 할머니 보러 와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민규에게 말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엄마, 아빠한테 말하고 와야 해. 할머니는 민규가 언제든지 놀러 오는 걸 환영해. 그날 밤 민규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아들 내외와 마주쳤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민규가 어머니를 너무 그리워해요.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말했어요. 민규는 언제든지 할머니를 보러 올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야.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말이에요. 3억 원을 당장 현금으로 줄 수는 없지만 분할 상환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월 200만 원씩 12년에 걸쳐서 갚겠다는 거였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사실 제가 원했던 건 돈 자체가 아니라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동안 너무 호락호락하게 당했던 것 같아서요. 첫 번째 돈이 들어왔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 권리를 제대로 찾은 것 같아서요. 그 돈으로 집 보수도 하고 필요한 가전제품도 새로 샀어요. 제 돈으로 제 마음대로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강의를 들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눈치가 보여서 못했던 거였어요. 서예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미애 학생은 글씨에 힘이 있네요. 뭔가 단단한 마음이 느껴져요. 저는 그 말이 정말 기뻤어요. 단단한 마음이라니. 그동안 저한테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동네 이웃들과도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옆집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저와 비슷한 나이셨어요. 가끔씩 함께 차도 마시고 시장도 보러 다니곤 했어요. 미애 씨는 정말 용기가 있으시네요. 저도 며느리
눈치 보느라 힘든데 그렇게 시원하게 나올 수 있다니. 옆집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말했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야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지 잠도 잘 오고 밥맛도 좋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가끔씩 민규가 놀러 왔어요. 처음엔 부모님 몰래 오곤 했는데 나중에는 아들 내외도 알고 보내주더라고요. 민규와 함께 마당에서 꽃도 심고 함께 요리도 해먹고 숙제도 도와줬어요. 민규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 와서 더 행복해 보여요. 전에는 할머니가 항상 조심조심하셨는데 지금은 편해 보여요. 아이의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조심조심 살지 않아도 되었어요. 제 집에서 제 마음대로 제가 좋아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며느리 윤정이 혼자 찾아왔어요. 이번엔 문을 열어줬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아마 그동안 많이 힘들었나 봐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한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워요. 윤정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차를 끓여내면서 말했어요. 윤정아, 나도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고마워. 내 말 덕분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거든. 어머니, 제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집이 너무 조용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도 그립고, 어머니 목소리도 그리워요. 윤정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윤정아. 나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이 집이 내 집이야. 너희들도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잖아. 윤정이가 한참 동안 울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진짜 저희가 너무 못했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 저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윤정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도 사실 힘들었을 거라고. 직장 다니면서 육아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시어머니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어요. 윤정아, 나도 이해해. 너도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이 사는 사람을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그건 정말 상처가 되는 말이었어. 윤정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 안 할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다시 오시면 정말 잘해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고마워, 윤정아. 하지만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자식 키우느라, 며느리 눈치 보느라 살았잖아.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싶어. 윤정이는 그날 2시간 넘게 있다가 돌아갔어요. 마지막에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후로 1달 정도 더 지났을 때 이번엔 아들이 찾아왔어요. 혼자 와서 마당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사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아들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도연아, 엄마도 잘못한 게 있어. 너무 참기만 했어. 불편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계속 참고만 있었지.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어요. 저희가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죠.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아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도 제가 키운 아이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언제부터 제 마음보다 며느리 눈치를 더 보게 된 걸까? 도연아,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다만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들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와 함께 사시면서도 어머니 인생을 사실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정말 신경 쓰이지 않게 할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도연아. 한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금이 가는 법이야. 이제는 각자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들은 그날 정말 오랫동안 있다가 갔어요. 떠나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래도 저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있는 꽃들에게 물을 주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 아침을 먹어요. 그리고 서예 교실에 가거나 이웃들과 차를 마시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곤 해요.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뜨개질을 해요. 아무도 시끄럽다고 하지 않으니까. TV 소리도 제가 듣기 좋은 만큼 틀어놓고 봐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기도 해요. 정말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렇게 편한 적이 언제였나 싶어요.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아무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동네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만난 할아버지가 계셨거든요. 마트에서 장을 보시는데 뭘 사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어요. 어르신, 뭘 찾으세요? 했더니 부인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혼자 살게 되었는데 요리를 전혀 할 줄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박정우님이라고 하시는데 저보다 3살 많은 72세셨어요. 부인과 50년을 함께 사셨는데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살고 있어서 혼자 지내신다고 했어요. 저는 그 할아버지가 불쌍해서 간단한 요리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가끔씩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드리기도 했고요. 할아버지도 고마워하시면서 마당일이나 무거운 것들을 들어주시곤 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이웃으로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유머도 있으시고 예의도 다르시고 무엇보다 저를 하나의 독립적인 사람으로 대해 주셨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애 씨는 정말 당당한 분이시네요. 혼자서도 이렇게 잘 사시고 정말 멋있어요. 저는 그 말이 정말 기뻤어요. 당당하다는 말을 들은 게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그동안 저는 늘 누군가의 뒤에 숨어서 눈치 보며 살았었는데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규가 놀러와서 박정우 할아버지를 보더니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이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저는 민규에게 설명해 줬어요. 이웃에 사시는 할아버지야. 혼자 사셔서 가끔씩 도와드리고 있어. 민규가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했나 봐요. 며칠 뒤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어머니, 혹시 남자분과 사귀고 계세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사귄다는 게 뭔 말이야? 그냥 이웃끼리 도와주고 사는 거지. 어머니,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서요. 며느리가 걱정하는 척 말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윤정아,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여? 70년을 살아온 사람이 사기를 못 알아볼까? 사실 박정우 할아버지와는 정말 순수한 이웃 사이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을 보니 제가 혼자 사는 게 그렇게 걱정되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는 게 신경 쓰이나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박정우 할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제 가족들이 저희 사이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진짜로 사귀어 볼까요? 농담조로 말씀하시는 거였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에이, 농담하시는 거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이에요. 미애 씨는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나이도 이렇게 됐는데 서로 의지하며 살면 어떨까 싶어서요.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이라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박정우 할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감정을 느낀다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아들 내외가 어떻게 생각할지, 특히 며느리가 뭐라고 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박정우 할아버지를 피하듯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제 집 앞에 편지를 놓고 가셨더라고요. 편지를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미애 씨,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미애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거든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미애 씨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니 제 마음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편하고 즐거웠거든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께 답장을 썼어요. 저도 박정우 씨와 함께 있을 때 행복했어요. 천천히 알아가 보면 어떨까요? 그 후로 저희는 정말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함께 산책도 하고 문화센터 강의도 같이 들으러 다니고 가끔씩 외식도 했어요. 정말 평범한 연인들처럼요. 그런데 어느 날 민규가 와서 저희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마당에서 꽃을 심고 있었는데 민규가 와서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정말 사귀는 거예요? 민규가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민규야. 할머니도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고 싶어서. 민규가 신기해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와, 할머니도 연애하시는구나. 신기해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한 것 같아요.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신기해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들 내외의 반응은 달랐어요. 민규가 집에 가서 말했나 봐요.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어머니, 정말 그 할아버지와 사귀시는 거예요?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왜?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 그런 생각을 하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도연아, 내가 몇 살이든 내 인생이야.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도 있는데.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체면. 내가 누구 체면을 위해 살아야 해? 나는 이제 내 행복을 위해 살 거야. 그 후로 며느리도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혹시 그 할아버지가 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고 해서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윤정아, 내가 그렇게 바보로 보여? 그리고 내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노려?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걱정돼서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말했어요. 걱정은 고맙지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정우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사실 아들 내외 반응이 아쉽기도 했어요.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걱정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겠다고요. 그렇게 박정우 할아버지와
6개월 정도 사귀면서 저는 정말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설레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정말 신사분이셨어요. 저를 항상 존중해 주시고 제 의견을 소중하게 여겨주셨어요. 무엇보다 저를 하나의 독립적인 여성으로 대해 주시는 게 좋았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저에게 프러포즈를 하셨어요. 미애 씨, 우리 이제 정식으로 결혼하면 어떨까요? 남은 인생을 함께 살고 싶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나이에 재혼이라니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설레기도 했어요. 저도 박정우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 돼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애 씨, 우리가 아이들 눈치 보면서 살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 말이 정말 와 닿았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도연아, 엄마가 재혼하려고 해. 전화 너머로 한동안 조용하더니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이세요? 그래, 정말이야. 정우 씨가 프러포즈를 했어.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아들이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어머니, 정말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래, 도연아. 엄마는 지금 정말 행복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을 다시 느끼고 있어. 그럼 저희가 뭐라고 해도 마음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시죠? 아들이 물어봤어요. 도연아,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너희들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조용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 정말 깜짝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 내외가 박정우 할아버지를 만나보겠다고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날 저희 집에서 만났어요. 처음엔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박정우 할아버지가 워낙 좋은 분이시라 금세 분위기가 풀렸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희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잘못한 게 많아서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아들 내외의 축복을 받아서 저는 박정우 할아버지와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작은 혼례식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민규가 화동 역할을 해줘서 더욱 뜻깊었고요. 지금은 할아버지와 함께 이 집에서 살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지내고 있어요.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들이에요. 가끔씩 아들 내외와 민규가 놀러 와요. 예전처럼 눈치 보며 지내는 게 아니라 정말 편안하게 만나고 있어요. 며느리도 이제는 저를 하나의 독립적인 사람으로 대해주고 있고요. 어제 민규가 와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웃는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69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요.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처럼 투명인간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사라져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한다고 그런 이유로 자신을 숨기며 살 필요는 없어요. 당신도 당신만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69세에 새로운 사랑도 만나고 새로운 인생도 시작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며느리의 그 한마디 어머니가 없어졌으면 좋겠어는 저에게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려준 신호탄이었어요. 그 말 덕분에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때로는 상처가 되는 말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해요. 중요한 건 그 상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박정호 할아버지와 함께 마당에서 꽃을 키우며 라디오를 들으며 서로를 위한 차를 끓이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에요. 여러분도 모두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요. 나이도 처지도 상황도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